책 군중 심리는 군중이 가지는 일반적인 심리적 성질과 그것이 발생하는 과정, 원인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그러한 전체 내용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탁월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중이 무엇인지, 군중의 일반적인 심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 르봉은 끝으로 군중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르봉은 먼저 군중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바로 이질적인 군중과 동질적인 군중인데요. 이질적인 군중은 거리의 군중과 같은 익명적 군중이나 배심원단이나 의회 같은 비익명적 군중이라는 하위 범주를 갖습니다. 즉, 이질적 군중은 익명적이거나 비익명적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서로 다른 종류의 배경,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군중으로 결집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거리에 모인 군중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다른 직업,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배심원단이나 예컨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하나의 집단에 속하긴 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집단들 속에 있는 개개인은 서로 이질적입니다. 동질적인 군중은 예컨대 어떤 종교적 분파나 특정 계층을 포괄하는 집단 혹은 계급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군중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특정 계층을 포괄하는 집단이란 이를테면 군대 집단이나 노동자 집단, 의사 집단이나 교사 집단 같은 집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집단에 투사되는 집단의 배경, 성질 같은 것들을 개개인이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급에 따른 집단은 오늘날엔 그렇게 선명하진 않으나 어쨌든 부르주아 계급, 농민 계급 같은 고전적인 구분을 생각해 보면 동질적인 군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르봉은 먼저 이질적인 군중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논의합니다. 르봉은 앞서 강조한 바에 따라 이질적인 군중에서도 민족의 중요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군중의 모든 구성원이 한국인인 경우와 일본인인 경우처럼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군중과 영국인, 프랑스인, 러시아인, 이탈리아인 등등으로 이루어진 여러 민족의 집합체로서의 군중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겠죠. 설령 하나의 목적으로 결집한 군중이라고 해도 후자처럼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군중은 결정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르봉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질적인 군중에서 분류했던 익명성과 비익명성의 차이를 르봉은 책임감의 유무로 구분하는데요. 이질적이면서도 익명적인 군중, 예컨대 거리의 군중 같은 경우는 자신이 누군지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상이한 정체성 때문에 온전히 결집되지 않는 집단 속에서 책임감을 저버리고 자기 맘대로 굴기 쉽습니다. 반면 똑같이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모인 집단이라 해도 그 집단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공공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군중 속 개개인은 좀 더 책임감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군중의 편승에 부덕한 면모를 보였다간 다른 집단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요. 르봉은 동질적인 군중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덧붙여 설명합니다. 르봉이 말하길 동질적 군중의 단계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이 단계들은 분파와 카스트, 계급으로 구분되는데요. 분파는 동질적인 군중에서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때 군중은 오로지 하나의 결집력 원천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분파 단계에서 군중은 그들 사이에 공통된 믿음에만 의존해 집단으로 결집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직은 불안하고 흔들리기도 쉽겠죠. 이러한 분파보다 높은 수준의 단계가 카스트입니다. 카스트는 르봉이 말하길 군중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조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카스트는 특정 국가의 계급 제도를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르봉이 자신의 생각하는 군중의 발전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 차용한 용어일 뿐이죠. 어쨌든 카스트는 보통 직업이 같고 그에 따른 교육과 환경이 비슷한 개인들로 구성됩니다. 그만큼 순전히 추상적인 믿음에만 의존해야 했던 분파 단계 때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연결고리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반면 계급은 앞선 두 단계와는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계급은 다양한 출신의 개인들로 구성되는데 분파의 경우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결집하는 것도 아니고 카스트의 경우처럼 직업과 그에서 비롯된 공통점으로 엮여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주 비슷한 특정한 이해 관심으로 결합되는데요.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모습과 교육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예컨대 농민 계급의 경우 농사를 짓는 하루의 모습은 수확하는 작물의 종류나 농경지의 위치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농부의 삶이라는 맥락에서 큰 유사성을 지니게 되겠죠. 그럼에도 농사라는 행위의 범위가 워낙 넓은 탓에 단순히 동일한 직업 형태라고만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또한 자연스레 지식의 축적이나 학습 같은 것도 농사와 관련된 것들에서 우선적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질적인 군중과 동질적인 군중,
그리고 그들 각각의 하위 범주를 개관한 르봉은 동질적인 군중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다른 책으로 미뤄둔 채 뒤이어 이질적인 군중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르봉은 이질적인 군중 중에서도 익명적 군중을 범죄 군중이라고 규정합니다. 군중으로 결집하게 된 개개인은 보통 강력한 암시에 걸린 상태라 그 속에서의 자기 행위를 모종의 의무, 희생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의 범죄가 특징적인 것은 이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데요. 이러한 예시로 르봉은 프랑스 혁명 당시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이었다고 여겨지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당시 그곳의 소장은 드로네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이때 흥분한 군중들은 소장 드로네를 구타하고 그의 목을 베어 처형하는데요. 당시 드로네의 목을 벤 사람은 일자리가 없던 요리사로 그저 바스티유 감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웃거리며 구경하러 온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의 엄청난 폭력적 열기에 휩쓸리게 되어 마치 자기가 한 인간의 목을 칼로 베어 잘라내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되레 칭찬받을 일이라고 믿게 되어 앞장서서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범죄 군중은 책 초기에 나열한 군중의 부정적인 성질들, 피암시성, 변덕스러움, 감정의 극단적 과장 같은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군중 형태입니다. 이러한 군중의 범죄 행각은 역사적으로 전쟁 범죄로 일컬어지거나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학살극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집단 살해가 왜 일어났는지 의아스럽지만 르봉은 그런 일은 군중의 광기에 휩쓸리게 되는 순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날 같은 현대 사회에서조차 말입니다. 르봉은 재판소의 배심원들에게도 비판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배심원단은 앞서 봤듯 이질적인 군중 중에서도 비익명적 군중에 속합니다. 비익명적 군중은 그나마 범죄 군중에 비하면 약간의 책임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르봉이 말한 집단인데요. 그럼에도 르봉은 이러한 군중 형태에서도 무의식적 감정의 우세나 미약한 추론 능력, 사태와 무관한 어떤 영향력에 휘둘리는 등 낮은 정신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배심원들 역시 그런 군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리는 법리적 판단, 의견이 지성적일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 여타 군중과 유사하게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사안에 대한 정밀한 추론 같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피고가 아이를 가진 엄마라는 점이 부각되거나 호감 가는 외모의 남자 같은 요인이 덧붙는다면 사건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한 정서적 요인은 죄와 양형 정도를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고 르봉은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보행자 부주의로 일어난 교통사고 가해자에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면서도 바람핀 남성에게 황산 테러 같은 걸 저지른 여성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시기죠. 말하자면 사건의 서사적인 요소가 첨가됐을 때, 그리고 그것이 배심원의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때 죄의 무거움에 비례하지 않는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한 배심원단에는 보통 그들의 의견을 주도하는 이가 있기에 르봉은 모두를 설득할 것 없이 그 주동자들만 설득해도 변호사 입장에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군중은 언제나 리더에 휘둘리기 마련이니까요. 끝으로 르봉은 정치적으로 관련된 이질적인 군중들, 선거 군중과 의회 군중을 분석하는데요. 이들 역시도 여타 군중의 안 좋은 것들을 가지면서 특히나 위세에 휘둘리기 쉽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선거 군중은 후보자의 위세에 휘둘리며 의회 군중은 당 대표와 같은 리더의 위세에 휘둘리기 쉽죠. 그래서 이들을 평가할 때 군중은 잘못을 범하기가 쉬우며 위세를 중심으로 한 판단에 휩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르봉은 후보자가 선거 군중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선거인에게 아첨하고 그들의 허영심을 충족시켜주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올곧은 정치적 신념, 합리적 공약 같은 것들을 내세울 게 아니라요. 즉, 당신을 원하는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 성장 배경, 직업 같은 것들을 파악해 그냥 그들이 듣고 싶은 말들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면 당선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군중에 대한 설득이란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순전히 감정에 대한 호소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르봉이 이렇게 보통 선거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정적이긴 해도 이러한 선거 제도를 철폐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어차피 식견 있는 사람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해도 그들 역시 집단을 이루기에 군중의 성질을 갖는 건 똑같으며 일반 군중에서 선거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의 군중이 갖는 힘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낭비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요컨대 군중은 특히나 이질적인 군중의 경우에
언제나 열등한 정신성을 특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가진 힘은 괄목할 만한 것이며 사회를 고려할 때 언제나 이들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르봉은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귀스타브 르봉의 책 군중 심리는 1895년에 출간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중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신기하리만치 신통한 통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르봉의 사유가 갖는 시대적 한계, 여성에 대한 부정적 묘사나 유럽 국가 이외의 나라들에 대한 폄하적 시선 같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이라는 게 르봉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열등한 정신성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협력적 작업이 탁월한 지적 성과로 나타나거나 잘 조직된 군중이 고도의 정신성을 표출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르봉의 강조는 군중의 부정적인 면모에만 너무 편향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만 르봉이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를 통찰하며 얻은 결론, 군중이 앞으로 더더 큰 힘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그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것, 또한 군중 일반에 대한 통찰 같은 것들은 오늘날의 사회적 모습이나 이른바 대중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미하며 적용 가능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책의 중요한 함의는 군중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면모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진 않은지, 또 내가 이런저런 집단에 속하면서 주관과 비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살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겠죠. 또한 정치인들은 대중의 일시적인 여론에 휘둘리며 순간에 국한되는 이런저런 공수표를 남발할 게 아니라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